네, 2월 10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일단 그 바탕에는 지금 외국인이 뭐 3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IT 소프트웨어, 제가 어제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타 방송에서도 이제 점검을 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천억 가까이 매도, 기관이 1,900억을 매도하는 가운데에서 개인들이 4,700억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보게 되면은 일단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어떤 종목들이 몰려 있느냐? 게임주가 바로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제부터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같이 하나 봐야 될 또 업종명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이쪽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800억, 기관이 9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역시나 주요한 종목들이 게임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 업종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라던가 모든 게임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블리자드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예, 뭐 82조인가? 뭐 하여튼 뭐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했죠. 주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가장 첨단 그 전방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게임주들을 예상하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 맞아요. 기대감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이 미국의 변수를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게 되면은 이제 보고서 나온 내용들이 올해 7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4회 해서 총 2년 동안에 11번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입니다. 그러면 11번이라고 하면은 0.25씩 11번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내년 말에는 이 보고서대로라면은 금리가 3%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어떤 금리의 인상 속도, 그리고 양적 긴축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더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이슈는 뭐 한 달 전, 그 이전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고요. 뭐 고점 대비 70%, 80%까지는 주식들이 허다하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게임주들에 대해서 대량 매도를 하느냐. 이건 이제 결국, 어디죠? 위메이드. 이 실적 발표 후폭풍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오늘 우리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걸 좀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한 매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팔을 만한 어떤 실적 쇼크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위믹스를 빼면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역대급의 실적인데, 이걸 자세하게 디테일을 뜯어보니까 어떤 코인의 유동화 부분 매출을 제외하면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르포의 뭐 글로벌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게임사 자체로서의 어떤 실적들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주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굳이 지금 나눠야 되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해석의 풀이의 차이,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게임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단순히 예전의 게임사처럼 P2W, 이기기 위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가지 않거든요. 결국엔 P2E로 가고 NFT, 메타버스가 결합되어 가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게임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걸 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의 본질이라던가 실적에 의해서 주가들이 결정이 되는 구간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벗어나서 수급적으로 밀어버려서 위쪽으로 올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밑으로 밀어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IT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 상당히 많은 주요 주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뭐 가지신 분이 됐든 그렇지 않은 분이 됐든 이게 싸다, 혹은
뭐 물타기 관점 혹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쳐다볼 구간은 아니다. 예,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것은 돈의 어떤 수요 그리고 사고 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주체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떨어지는 칼날들을 지금 구간에서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크게 위아래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러한 것이 현실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단기 움직임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바로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박자, 세 박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코스닥과 관련해서 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네. 지금 역대급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언제 돌아올 것이냐 참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네. 현재 외국인이 올해 매도하고 있는 이 코스닥 현 상황 요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이거 정말로 상당합니다. 이제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어제 종가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조 5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급의 매도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때 연간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매도한 금액이 3조 5천억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2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네. 반인데. 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조 5천억이면은 이제 역대급 매도까지 1조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 돌아설 만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을 앞두고 제가 기술적으로 또 한번 이제 지지받는 선들을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 반등들이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이 한국이라던가 어떤 증시 상황을 둘러싼 시장 상황들이 그만큼 우호적이지가 않고 해결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수급의 반등이라고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게도 제가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출연인데 오늘 또 출연하는 날 하필이면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는데 어쨌건 저는 좀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코스피의 매도 금액도 금융위기 때는 한 35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만큼의 강도로 올해는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코스닥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금리 인상 파고를 조금 헤쳐나가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이 연내 연준에서는 3, 4회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갑자기 한 번에 50bp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11차례 인상 이런 얘기까지도 점점 더 시장을 더 잠식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또 이 다음날 새벽에 그 미국 쪽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런 오늘 부분들 새벽이죠?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더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리밸런싱 아니야. 리밸런싱이라기보다 그 포지션 정리라고 보기에는 이게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도 아주 나스닥 1.45% 잘 2%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 이상. 그리고 유럽 시장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글로벌 어떤 금리 인상의 흐름 혹은 오늘 있게 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 옵션 날이잖아요. 선물 옵션. 맞아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없을까요? 글쎄요.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시장이 단기 하락 그리고 단기 급등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뭐 팔고 있지만 5천억 이상 맞아요. 거래소에서는 또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거의 뭐 5천억 이상. 맞아요. 거래소 쪽은 오히려 보면은 기관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주로 금융투자의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파는 물량까지 가져다가 5천억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예요.
전기전자 보시면은 3,30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쪽에 대해서도 650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LG화학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거기다가 유통업,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업,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해오던 은행 쪽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파고와 더불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까지는 제가 봤을 때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 많이 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매수 시점을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행보가 좀 갈립니다. 카카오는 아침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다가 파는 걸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네이버는 연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지수와 같이 120주선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시장에 특별하게 뭐 나온 악재, 신규 악재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코스닥의 포지션을 많이 정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코스닥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개인들이 받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일지는 이제 좀 왜냐면 이제 또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현명한 일이었을지 지나고 보면 맞습니다. 너무 큰 물량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5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단기에 그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순간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이 정도면 바닥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하락 강도라든가 상승 강도를 코로나 때 상승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면은 큰 폭의 또 하락, 침체 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은 워렌 버핏의 원칙이 있잖아요. 1원칙 잃지 않는다. 2원칙, 1원칙을 잊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절대적으로 조금 덜 잃거나 잃지 않는 투자 쪽으로 마인드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좀 하락폭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8%대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3시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근데 또 LG화학은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 속인지. 종잡을 수가 좀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일단은 한 이틀 정도 판 이후에는 이 화면을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오늘 사주고 있네요. LG화학은. LG화학은 사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종잡을 수 없는 형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어떤 MSCI 편입을 된다고 편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월 한 중순경에는 이런 부분에 리밸런싱이 되면서 어떤 매도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풀이 갖춰지는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더불어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둘째 날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조금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신과 연기금도 같이 사는 성격들, 패시브 자금이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가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한 10만 주 정도 아침 9시 반에 매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점차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2시 반 기점으로 해서는 28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는 것으로 1시간이 더 남긴 했지만 이런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장 끝나고 봤을 때에도 이거 이상을 매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신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오늘은 연기금도 초반에 패시브 자금의 매수가 안 보였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2시 반에는 결국 또 패시브 자금의 매수 유입이 소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외국인과 투신 쪽의 물량을 전부 다 연기금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매수로 개입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개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이 너무나도 이제 세게 나오다 보니까 큰 폭의 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수급이 조금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접근보다는 조금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을 살피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치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이런 여부를 조금 살피셔야 되는 조금 변동성이 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네. 자꾸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예. 오를 섹터 혹은 오를 주식이 무엇이냐,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 한번 섹터별로 네. 좀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네. 상위 종목 섹터별로 한번 시가총액, 네.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시가총액 거래소가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너무나도 수급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분석이 지금 당장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한두 타이밍 정도 늦춰서 안전마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때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수급이라던가 어떤 선물 매수도 견조한 코스피 지수의 섹터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 거래소 현황을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5,300억 매수로 늘어나 있는데 그중에서 3,500억이 전기전자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들이 연속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거의 파는 것 없이 꾸준하게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들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겁니다. 양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구간들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시키기 위한 포트의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2월 4일부터는 다시 지금 5일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더불어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같은 기관 쪽들도 1월 28일부터 같이 사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탄력보다는 분명히 SK 하이닉스, D램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고 실적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쪽들의 주가 탄력성이 훨씬 더 좋고 정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돌파를 지금 13만 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이 속해 있는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아까 LG에너지솔루션 네. 주도주 작년 그러니까 네. 뭐 소재주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배터리 셀 쪽은 조금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셀 쪽은 어떤 한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소재나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 해외 쪽의 업체들로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선 조금은 별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 어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사실상 뭐 들어와 있는 쪽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정도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바닥을 다지고 화면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서는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회는 작년도에 7월 달하고 9월 달에 쌍고점을 23만 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딱히 줄이는 모습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한 11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제가 5개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정도가 되겠는데 분리막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수급도 이런 식으로 시장 대비해서 괜찮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에는 투자 동향에서 보시게 되면은 SKI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추면서 140억, 80억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도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의 소규모 물량과 함께 들어오면서 바닥을 수급적으로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따는 약간은 배터리 셀 쪽과는 다른 개념으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SKIT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네. 적자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저 실적 발표했나요? 네, 실적 발표했었죠. 실적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보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정말로 안 좋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상장하기 전에 네. 실적은 좋은데 맞아요. 상장 후에 거꾸로지는 거 보고 네. 이거 상장을 위해서 이거 관리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네, 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게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업 자체에서도 원치는 않았을 텐데 이게 폴란드 공장의 승인 지연 부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하량이 애초에 계획했던 양만큼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실망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분으로 나오면서 주가들이 큰 폭으로 나왔지만 이게 단가 또 인하 우려 부분들도 약간은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들을 뭐 당장 증설해서 생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너무 중장기적으로 이제 밸류들을 끌어와서 붙이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실적들에서 어떤 증설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증설될 물량들에 대해서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을 밸류를 낮추는데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 보게 되면은 2022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이 폴란드 공장의 어떤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 수요는 제가 봤을 때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설을 뛰어넘을 만큼 수요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크게 개화가 된 상태에서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후발주자들도 전부 다 테슬라를 따라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규제는 탄소 중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악재들이 모두 다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섹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올해 네. 작년 2021년에 대비해서도 올해도 네. 성장 이익이 좋을 것으로 꼽히는 몇몇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IT 반도체이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 사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조선주하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올해 좋아질 이익이 예. 그 섹터로 증권사에서 분류를 해놨던데요. 예,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성장성의 측면일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2차 전지 쪽에서 사실상 패권을 조금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소 쪽에 좀 집중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나 시장성이 너무 작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개화가 물론 내용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성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네시스 어떤 승용차 부분으로 적용하려던 부분들을 일단은 보류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을 내보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2차 전지 쪽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라던가 그리고 좀 예전에 내연기관차를 집중적으로 하던 자동차 공룡들,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쪽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봉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자산가치, 어떤 PBR 개념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싸요. 하지만 그 싼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성장이 안 보인다. 네,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커나갈 수 있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네. 그냥 이 뉴스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상으로는 네. 현대기아그룹이 사실은 뭐 로봇이니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니 수소니 뭐야? 너무 많죠. 네, 첨단 뭐 미래 산업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룹사 차원으로 봤을 예전에 때는 야 이거 뭐 주력으로 뭘 하나,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야 도대체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또 반대로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뭐라도 하나 성공하면은 뭐 응?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네.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후발주자, 아까 말씀하신 좀 나중 의견이 좀 더 이제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내연기관 쪽의 성장성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지금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선두주자의 어떤 입지,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자동차 공룡들의 친환경차의 전환,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 같은 업체들까지도 나오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크게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신사업들을 많이 좀 가져다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많은 밸류들을 좀 받는 그런 시기가 코로나 이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실적들, 그리고 진척이 되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다 과연 고밸류를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쪽들로 의견들이 돌아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보시게 되면은 딱히 시장 대비해서도 주가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2021년 1월 달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 2021년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이때가 아마 애플카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일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하면서 21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또 한 번 바닥을 내리고요. 19만 원, 20만 원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1월 달 들어와서는 말부터는 그 지점도 붕괴를 시키면서 빠지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외국인들 지분율이 보시게 되면은 네, 계속 빼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신사업들 진행이 차곡차곡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셨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일단 수급도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오늘도 보세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엄청 팔고 있네요. 네, 기관도 팔고 있고요. 계속 지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한 2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46%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저점으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줄이고 있고, 반면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지선은 코스피의 120주선과 같은 자리인데 120주선으로 보게 되면 한 17만 원 중반대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현대차는 손을 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디죠? 그 네. 가이드 기업 소개 거기에 네. 보면은 지금 12개월 퍼가 7.76이고 네. PBR이 0.7.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그 뭐죠? 주가 밸류를 그렇죠. 5배, 6배 정도밖에 안 봐줬었잖아요. 네. 글로벌리.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네, 네. 성장 동력이 들어오면서 지금 네. 막 GM, 포드 뭐 전체 그렇죠. 네.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 네. 이 주가가 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시장 상황과 비춰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을 근데 빠르게 늘리기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기아는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기아는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1년도 한 3월달, 4월달 이후에는 좀 매수가 계속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현대차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일단은 박스권 한 7만 5천 원대 정도를 바닥으로 하고 있고요. 한 8만 8천 원대가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선 좀 사고 팔고 전략은 유효할 것 같아요. 7만 5천 원대 내려오면 일단 손절 잡고 사서 한 8만 8천 원을 매도하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7만 5천 원대에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는 애플카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네. 전문가들이 그 하는 이야기가 네. 그 반도체 차량용 수급. 반도체 수급 요것만 해소가 되면은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일단은 그 반도체 수급도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 면에서 이제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골라야 되나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수급 다변화를 할 수 있고 큰 물량들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이라던가 반도체 파운드리의 큰 고객사거든요.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쪽들도 CATL이라던가 이런 쪽 중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의 비중을 낮추고 있어요. 그만큼 다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들의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에 좀 접근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섹터 네. 한번 보죠. 일단은 뭐 인터넷 쪽이 또 바로 붙어 있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시총 상위에 포진을 해 있는데 오늘은 좀 강한 흐름들이 아까 아침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제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수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왜 아침에는 좀 강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30만 주 이상까지 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9만 주로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1시 20분경에는 또 9만 주 순매도예요. 18만 주를 더 매도한 거고요. 그 이후에 1시간 텀에는 또 8만 주를 매도하면서 순매도가 2시 반 가십개 기준으로 17만 주 매도가 잡힌 겁니다. 그만큼 아침에는 반짝 사서 끌어올렸다가 그 조금의 차익을 먹고 판다라고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도 단타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들, 거기다가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쪽도 소폭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까 투자 동향은 제가 좀 보여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한 2월 3일부터는 매수량을 120주선 기점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같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들을 좀 잘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120주선 갔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갖춰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점이 무너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지받으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두 타이밍, 세 타이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그런 성격의 수급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네,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그나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은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많이 빠지고 네. 기간도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바닥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기 차익이 됐든 장기 투자가 됐든 이제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조금씩 상승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확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자꾸 물리고 맞아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 계속 보지 말자. 카카오는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한 2, 3일간은 의미 있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등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반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렵네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5, 6개월 전만 해도 예, 참 가장 각광을 받던 주도주였는데 정치적인 규제 부분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웬만한 것들은 좀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조선주 좀 한번 한번 볼까요? 네, 조선주도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에서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섹터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흐름은 좀 아직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작년에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이게 재무제표에 인식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오늘 지금 동시호가 들어간 상황들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한 2.5% 들어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한 0.4% 소폭 상승했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뭐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 짚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나 주가의 정비례에서
이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좀 2020년 코로나 때 바닥 찍고 한 6만 7천 원대에서 한 16만 원대까지 그래도 제법 괜찮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들은 좀 꺾이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2020년도에 저점을 주봉상으로 또 찍는 모습들이 나와요. 8만 원대. 8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러한 기대감들이 수주 쪽에서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려면은 결국엔 또 수급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화면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8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 쌍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같은 패턴이죠. 예, 조금씩은 사고 있어요. 이때 엄청나게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다가 2월 4일부터는 조금 의미 있게 숫자들이 들어오면서 투신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조금씩 같이 금융투자하고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바닥을 잡으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숫자, 분기별로 실적 찍히는 거 보면서 올라갈 만한 여지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우조선해양 정도까지만 좀 같이 짚어볼까요? 아니 근데 한국 네. 조선해양인가요? 네네.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쪼개기 상장. 맞아요. 지금 네. 3호 중공업도 또 상장한다고 그러죠. 네. 현대중공업 그렇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이 지금 열받아 있거든. 네. 막 이 뭡니까 이거 저 물적 분할. 예, 계속 해가지고 네. 이거 이게 참 법적인 규제가 조금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그 CJ E&M 물적 분할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완전하게 철회는 아닌데 일단 좀 보류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10% 이상 딱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국처럼 법적인 규제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머징 증시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처럼 어떤 모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은 물적 분할을 금지하는 이런 법적인 규제들,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규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뿔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하나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당분간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나서서 이 매를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네. 하나 터졌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LS 일렉트. 정말로 이러한 속에서도 그런 발표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어떤 정말 자금 조달이 이거 아니면은 정말 힘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넷마블 지분 조금 매도하면은 그 자금들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니 그냥 주은 시장을 더 춥게 만들어요. 지금 필요하면 그냥 지금 그 기업 자체가 네.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증자를 하고. 근데 이제 그 경영 지분 네. 요거를 희석시키지 않고 비율을 맞아요. 그대로 네. 가져가면서 돈만 땡겨 오려고 하니까 예. 자꾸 이런 이게 너무 아주 뭐 주주들의 법적으로는 이익을 문제가 편취하는 없으니까 것 이게 같아요. 문제인데 네. 이게 미국 같으면 이게 지금 난리 집단 났죠. 소송 걸릴 일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법제계를 완전히 미국처럼 바꿔야 돼. 맞습니다. 그거는 빨리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거나 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게 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네. 주주분들은 그냥 불만만 갖지 마시고 네. 회사에 항의 전화하고 맞아요.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세요. 맞습니다. 이건 원래 그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안 알아줘요. 그리고 네. 그 높은 데 있는 양반들이 뭐 이거 보기나 하겠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한참 걸릴 거예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계란도 굉장히 많이 던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지점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바위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또 그 특집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한 게 LG, 뭐 LS, 만도, 네. 카카오, 뭐 여기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그 쪼개기 상장, 네. 예, 계열사 상장으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분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 뭔가 시장에 우리의 불만, 우리의
그 억울함을 자꾸 표출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대우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까지만. 갑자기 우리 물적 분할 얘기만 나면 열이 받아요. 아, 네, 저도 좀 지금 열이 올랐네요. 예, 날씨가 추운데 열이 오르니까 좀 따뜻하니 좋네요.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2020년도에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조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의 조선주들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2만 1,000원대, 2만 원대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일단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주봉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급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던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외국인과 투신 위주의 어떤 수급들, 연기금,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소량 유입이 되면서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조선주들의 어떤 수주 부분들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빠르게 재무제표상의 실적으로 찍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인 만큼 너무 크게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리오프닝주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식음료 주들이 다 오르면서 뭐 소주값이 또 인상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 주식들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또. 네.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예, 일단은 뭐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음식료 쪽이라던가 어떤 패션, 의류 이런 쪽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어떤 카지노라던가 호텔 쪽 그리고 항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감들을 선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물론 흑자 전환이 큰 폭으로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PER이라던가 어떤 가치 부분들은 조금 무시되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투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PER이 정말로 한 1,100억대 영업 적자를 2년 동안 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에도 순이익단에서 적자가 될 것 같고요. 한 내년도 정도 됐을 때 정말 이제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전향이 된다고 했을 때 나와 있는 컨센서스가 한 100억에서 300억 정도, 많이 보면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냐?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200억? 그 손해본 거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모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게 고밸류를 그렇게 계속 용인을 받으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거나 계속적인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보복 소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여행이라던가 어떤 항공, 카지노, 면세 이런 쪽으로 몰렸다가 과연 그게 한번 반짝 떠서 정말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급증을 했는데 그 급증된 수치가 계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일회성으로 정말 내가 그동안 못 썼던 거 한 번에 나 이거 하고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이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말 뭐 5성급 호텔에서 한번 자보겠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피크아웃 논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고밸류를 받는 뭐 PER 40배, 50배가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2차 전지의 소재단도 이런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50배, 60배가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올 것이라고 담보가 되지 않는 분야에 과연 그러한 고밸류들을 중장기적으로 주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경영진들의 그 주가의 부양 혹은 네. 주가 관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야 되지 않을까. 선진국처럼 네. 경영 성과에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 스톡옵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가가 같이 네. 연동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 뭔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아직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카카오의 신임 대표 네. 남궁훈이네. 네, 남궁훈 대표 주가가 1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 지금이 86,000원.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87,300원이니까 거의 15만 원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네. 예.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 안 받아도 스탁옵션이 워낙에 크니까. 아니 근데 스탁옵션도 15만 원 이하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스탁옵션도 보니까, 포함이 돼 있나요? 뭐 이제 그런 의혹인 것 같은데. 배수진을 좀 친 것 같네요. 배수진을 쳤는데. 네. 뭐 안 그래도 워낙 부자들이라.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말고 책임 강화, 책임 경영 의지로까지 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주주 입장에서 방관만 하지 말고 불만만 하지 말고 강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악재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네. 그럼요. 네. 호재라기보다 그 기업 그 경영진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맞습니다. 카카오 주주들은 좀 기분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난밤에. 지금 별로라면서요? 네. 반응이. 이게 사실상 이 핸드폰이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딱히 사양의 변화가 있을 만한 게 이제는 카메라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이폰 13과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성능을 높였다.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언팩 행사에서도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만 10분 이상을 설명하는데 할애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카메라가 중요해진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되고 XR, VR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라던가 이런 모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외에는 딱히 이거를 최신 모델을 그래도 한 최근 근래 1, 2년 내에 바꿨던 사람들이 또 바꿀 만한 이유들을 딱히 못 찾을 거고 안 바꾸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카메라 성능 좋아지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도 뭐 충분하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네, 지금도 뭐 1000만 화소 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장구를 찍어서 고객분한테 보낸다거나 이런 거 높은 화소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딱히 고성능 모델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다만 이제 뭐 XR, VR 이런 쪽에서 오큘러스 기기라던가 그런 쪽에는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시기상조, 조금은 더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기기를 바꿔야 된다. 그런 니즈는 아직까지는 생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자체적으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다. 역대급 카메라다. 그리고 S와 노트의 특징을 결합을 했다. 좀 거창하게 많이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카메라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에도 스마트폰보다는 전장 쪽이에요, 결국은. 네. 우리가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봤지만 우리가 미래를 그려야 될 것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전장으로 가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과 결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단가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스마트폰용으로 보게 되면은 개당 평균 단가가 10,000원 이하예요. 그리고 개수도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차량용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뛰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는 개수도 훨씬 많아집니다. 10개에서 15개가 되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면서 레벨 5까지 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카메라 개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관측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신한금투 같은 쪽에서는 이 카메라 전장 쪽의 시장을 한 30조 원 가까이도 전망을 하고 있고 저도 결국에는 카메라는 스마트폰 쪽보다는 결국 전장 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그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전장 사업부. 물론 또 잘 나갈 때 또 LG 전장 사업부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좀 그런 거를 감지를 했는지 이 LG전자 잠깐 외국인들 지분율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요즘 LG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종목 상담할 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기다리면 다시 정고 좀 회복할 수 있겠냐. 예. 주가도 지금 기대감에 비해서는 맥을 못 치고 있어요. 2021년도 1월 달에 거의 2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박스권에 갇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단이 지금 12만 원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도 특별한 어떤 주가 흐름이 보이지가 않는 것은 외국인들 지분율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LG전자 이 피크 쳤을 때가 2021년 아까 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런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 잘 되면은 물론 이제 핸드폰 사업을 접고 이런 쪽들 신사업에 집중을 하는데 그만큼 이게 잘 되면은 결국 높은 밸류 받아서 자금 조달 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지분율 이런 문제들 위해서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줄이는 추세. 이 LG전자가 전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화가 저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어떤 기업보다도. 네, 보유하고 맞습니다.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LG 이노텍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라던가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면서 핵심 카메라를 공동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전장 카메라만 한 3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오히려 LG전자보다는 저는 LG 이노텍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머지 업체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C넥스가 있을 거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위 카메라 렌즈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장 비중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던가 세코닉스 이런 업체들을 좀 전장 카메라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신뢰를 잃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를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네. 미국에서 발표되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그 전에 네. 일단 오늘 그 최종적으로 좀 외인이 코스피에서 8,300억 매수를 했네요. 막판에 확 매수를 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734억 매도한 걸로 나오고 뭐 큰 흐름의 변동은 없는 거겠죠? 네, 크게는 없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중적인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온 업종은 전기전자 3,500억, 그리고 화학 쪽에도 1,100억이 들어왔고요. 유통업 쪽에 500억, 운수 창고도 지금 한 400억이 넘게 들어왔네요. 이런 쪽은 이제 뭐 HMM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될 것 같고요. 금융업도 만만치 않게 샀습니다. 2,000억 받으면서 금융투자 물량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서비스업도 한 146억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한 업종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외국인들. 코스피 소형주를 3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의약품에서 145억, 운송장비, 자동차 쪽이죠. 140억 매도. 이 정도 외에는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오히려 상황이 좋다. 그리고 선물 쪽 동향 보더라도 지금 7천억 매수하면서 끝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급 매도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개인들이 오늘 4,500억 매수하면서 상당 부분 IT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게임주들의 매도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꼭 접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수급이 크게 빠질 때에는 항상 안정적으로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지 2박자, 3박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들 일단 내일 하루 남고 다음 주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소비자 물가지수. 네, 지금 한 7.2%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게 시장 기대치라는 거죠? 네네. 7.2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982년도 이후로 최고치예요. 82년 되면 그 볼커 네. 연준 의장이 맞습니다. 막 네. 금리 그때 몇 프로죠? 네. 20%. 엄청난 네, 뭐 시기였는데 정말 그때랑 이제 단순히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조금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 정도 증가가 되는 수치인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수치 정도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상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가 달라질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 연준에서 얘기하는 연내 3-4차례 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에만 7번 그리고 내년에 4번에서 11번 진짜 인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금리가 기준금리 3%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증시
이런 쪽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지금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하회하면서 조금은 인플레이션이 살짝 잡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스탠스가 계속되면서 너무 강한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코스피는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조금 더 고밸류에 대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도 코스피 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이런 CPI를 기점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요약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요즘은 뭐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또 오른다고 해서 또 따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많아서. 맞습니다. 어쨌건 내일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 다시 네. 혹은 플러스로 시작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만히 지금은 있어야 될 구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꼭 연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쪽이 CPI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게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도 초반에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초반에 빠지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졌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거기에서 더 빼면서 지수가 더 빠지느냐 아니면은 빠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오늘처럼 이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 업종들이 늘어나고 선물 매수가 늘어나는지 이러한 방향성을 보셔야지 초반에 빠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은 네. 뭐 조정 구간이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네.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못 견딘단 말이에요. 대세하락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디죠. 네. 하지만 그런 지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직은 뭐 설왕설래 있기는 하지만 네. 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제 조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조정이라고 보고 기대를 좀 하면서 이 어려운 구간을 좀 버텨야 될 것 같군요.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이것 때문에 또 잠 못 자고 설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히 주무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고 해서 이게 잘 나오거나 못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네. 달라질 건 하나도 없으니 그냥 가는 대로 놔두시고 좀 편하게 주무신 다음에 시장에 대응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12시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제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